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지은이는 벤저민 하디, 옮긴이는 김미정,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성이며 함께 5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내는 하마터면 나와 결혼하지 않을 뻔했다.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성격 검사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컬러 코드 성격 검사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 검사는 사람을 레드, 블루, 화이트, 옐로우 4가지 색깔로 나누어 설명한다. 레드는 야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야심가 유형이다. 블루는 감정 중심적이고 관계를 중시하는 유형이며 화이트는 자기 성찰적이고 종종 수동적인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옐로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파티를 즐기는 유형이다. 로렌은 레드 유형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내가 화이트 유형임을 알게 됐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후 5아이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둘이 합쳐 14년간 공식 심리학 교육을 받은 지금 로렌과 나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하지만 성격 검사가 하마터면 우리 둘의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성격 검사에는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DISC 검사, 윈슬로우 인성 검사, NEO, 헥사코, 버크만 진단, 애니어그램, 잉크 반점 검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검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백 개의 성격 검사가 새로 개발될 것이다. 성격 검사는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사와 더불어 성격이라는 개념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망쳐놓기도 한다. 주류의 관점에서는 나의 성격이 나의 실체이고 진정한 나라고 본다. 그리고 성격은 타고나며 대부분 바꿀 수 없다고 본다. 결국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할 일은 숨겨진 성격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올바른 성격 검사를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관통하는 기본 가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원하지만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유명 심리학 분파들은 성격이 선천적이고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과거에 지나친 강조와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많은 성격 이론이 과거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전제하는데 이를 인과적 결정론이라고 부른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존재는 이전의 조건이나 사건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 패들처럼 이전 사건들에 기인한 존재다. 과거가 원인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택권이나 가능성은 없다. 대신 어떤 성격이 주어지든 수용할 수밖에 없다. 성격은 정말로 고정되어 있고 바뀔 수 없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이를 증명해 줄 데이터, 특히 새로 밝혀진 자료들이 많다. 이 데이터들에 따르면 성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더욱이 성격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 아니다. 표면적이고 일시적이며 훨씬 심층적인 무언가의 부산물이다. 인간성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고수하는 능력. 빅터 프랭클이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했던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발생한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즉, 선택은 우리가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준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며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클수록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된다. 아주 솔깃한 이야기지만 주변을 보면 스스로 선택해서 현재와 미래의 내가 정해지는 일은 드물다. 우리에겐 그런 선택권이 없다고 믿도록 세뇌된 탓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리포터처럼 마법의 분류 모자가 자신의 운명을 정해주기를 바란다. 창의성은 위험 부담이 있다. 도중에 실수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 상처받기 쉽고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질 수 있다.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지 남들이 하는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만일 지금보다 더 자신 있고 창의적이기를 원한다면, 더 외향적이고 체계적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조금 소심하더라도 강하고 대담하고 영감을 주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격의 진실이다.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성격은 변화할 수 있고 정말로 변화한다. 성격은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하기를 피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며 성장과 학습,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 흔히 크게 성공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남다르거나 특별한 점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은 아주 평범하며 자신이 이룬 삶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추구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한다. 과거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특징이 아니며 당신은 과거에 기인한 존재가 아니다. 성격은 영구적이지 않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물론 인간의 화성 여행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는 화성에서 죽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과 행동, 결정을 형성하는 목적이다. 낙관적인 태도만이 더 큰 미래를 결정하고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회피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 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내가 묻어둔 트라우마다. 그 트라우마가 나를 과거에 가두고 자신감과 상상력을 잠식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삶의 기반을 성격 검사나 다른 외적 척도에 두는 건 아주 단순하고 게으른 패턴이다. 만약 성격 검사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미 선택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멍청한 성격 검사가 뭐라고 하든 고등학교 동창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다.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당신은 누군가가 될 것이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이다.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성격 검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를 선택할 것인가? 성격 검사는 일반적으로 자기 보고를 토대로 한다. 자신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현재의 초점, 맥락, 감정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면 개인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원대하고 영감을 주는 목적이 있다면 이를 추구하기 위해 삶 전체가 변화한다. 보통 사람의 성격은 급격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모든 사람의 성격은 변하며 이미 변했다. 성격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변한다. 성격은 사람들이 생각해온 이상으로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다. 많은 심리학자와 대중은 여전히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관점으로 성격을 바라본다. 즉, 성격은 바꿀 수 없는 고정적인 특성이라고 본다. 성격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BTI로 성격 유형을 알 수 있다. 성격은 선천적이고 고정적이다.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진짜 성격을 찾아야 한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인간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마이어스 브릭스 검사에 따르면 세상에는 16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NEO 성격검사 개정판에 따르면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해리포터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성격에 관한 중요한 편견 중에 하나는 성격에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성격 유형 같은 것은 없다. 성격 유형은 실제하는 현실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정신적 구성 개념이다. 성격 검사는 오늘날 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었으며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검사는 MBTI다. 흥미롭게도 MBTI를 만든 캐서린 브릭스나 그녀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또는 평가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둘 다 실험실이나 학술 기관에서 일한 적도 없다. 당시 대학은 여성에게 개방적이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실험실이나 대학이 아닌 가정에서 그들의 검사지를 개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각각 삶의 태도가 선천적이며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라고 그녀는 말한다.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기는 하지만 유형에 기반한 성격 검사는 비과학적이며 자신이 실제보다 제한적인 인간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런 검사들은 사람들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포괄적인 일반화로 가득해서 누구라도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된다. 와튼 스쿨의 경영학과 교수이자 조직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MBTI는 신발끈과 귀걸이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과 같다. 타당한 질문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로써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과학에는 이론의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 바로 신뢰성, 타당성, 독립성, 포괄성이다. MBTI는 이 4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MBTI의 진짜 교훈은 성격에 대한 통찰이 아니라 마케팅이 지닌 놀라운 힘이다.
그것이 MBTI의 진정한 탁월함이다. 성격이 바뀔 수 있는지를 놓고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하지만 MBTI 같은 성격 검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그런 검사들과 대중심리학자들이 보급한 성격 유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벨은 목표에 종속될 수 있지만 목표가 라벨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목표가 라벨에 종속될 때 그 라벨이 궁극적 실체가 되어 라벨을 증명하거나 지지하는 삶을 만들기 때문이다. 성격이 목표에서 나와야지 목표가 성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기업가이자 저술가이기도 한 폴 그레이엄은 자신에게 붙인 라벨이 많을수록 더 멍청해진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자신을 내향형이나 외향형으로 정의하기를 그만둘 때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바뀔 것이다. 개인의 가능성과 선택지가 확장되며 책임과 주체성이 증가한다. 현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가장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성격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요인으로 성격을 분석한다. 1.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2. 얼마나 조직적이고 의욕적이며 목표지향적인가. 성실성. 3.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활력적이며 관계를 잘 맺는가. 외향성. 4. 타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낙천적인가. 우호성. 5.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 신경증. 이 5가지 요인은 그 어느 것도 유형이 아니다. 우리는 선호도, 경험, 상황의 기초에 이 요인 각각의 스펙트럼 어딘가에 놓인다. 상황과 사정이 달라지면 때로는 좋게, 때로는 더 나쁘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한결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자주 바뀐다. 한결같은 것은 행동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행동이 한결같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자신이 동일시하는 것에 집중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것은 못 본 척한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믿는 독선적인 경찰관 자베르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더 고귀하고 성스러운 일에 헌신하는 전과자 장발장이 나온다. 자베르는 장발장이 정말로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집착하고 장발장은 죄를 저질렀던 과거를 만회할 삶을 살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한다. 자베르는 결국 자기 신념과 모순되는 장발장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자살한다. 마음을 바꾸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최근 6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한 종단 연구의 결과가 나오자 연구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의 성격이 연구자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95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14세 학생 1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며 시작되었다. 교사들은 설문지를 통해 이 청소년들의 6가지 성격 특성, 즉 자신감, 인내심, 안정감, 성실성, 독창성, 학습 욕구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0여 년 후 연구자들은 원래 참여자들 가운데 674명을 다시 조사했다. 77세가 된 참여자들은 이번에는 자신의 6가지 성격 특성을 직접 평가하는 동시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지명해 그들에게도 같은 설문지로 평가받았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6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성격은 안정적이라는 증거가 발견될 거라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상관계수는 이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가설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다. 성격은 시간이 흐르며 변한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63년에 걸쳐 종단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은 연구기간을 63년까지 늘렸더니 과거와 현재의 성격은 거의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고 결론지었다. 성격은 시간이 흐르며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많이 변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당신은 딴 사람이 된다. 길버트는 이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목표, 가치가 지난 10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 물었다. 그런 다음 앞으로 10년 동안 그들의 관심과 목표, 가치가 얼마나 변할 거라고 예상하는지 물었다. 사람들은 이전과 지금의 자신간 차이를 분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지난 10년간의 성격 변화를 쉽게 인식했다. 그렇지만 향후 1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약간의 변화만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사의 종말 환상이라고 불리는 심리 현상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현재까지는 상당한 개인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장이나 성숙은 없으리라고 믿는 것을 일컫는다. 길버트의 말 맞다나 인간은 자신을 완성품이라고 착각하는 진행 중인 작품이다. 인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종착점에 도달한, 완성된, 진화한 모습이라고 보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과거의 자신에서 현재의 자신으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와 상관없이 대개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유다. 현재의 감정과 행동, 심지어 습관과 환경이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름에도 우리는 항상 그대로인 것처럼 느낀다. 사람들은 자신이 미래에 달가워하지 않을 결정을 자주 내린다. 대체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측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측하지 않으려 하는 까닭이다. 간단히 질문 하나만 해보자.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는가? 대부분은 그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대답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희망하는 상황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많은 이론에 공통으로 깔린 과학적 전제는 모든 것이 선행 조건 또는 앞선 사건으로 발생하거나 존재한다는 인과적 결정론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도미노 패처럼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로 결정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며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관찰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이 관점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상당히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을까? 시간과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처럼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색되거나 바뀐다. 기억은 고정된 파일 캐비닛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억은 유동적이며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는 현재의 사고방식에 비춰 기억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가 현재를 낳는다기보다는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낳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우리의 기억은 저장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살아있는 일부다. 현재의 맥락이 과거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페르시아의 시인
사디 시라지가 말한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울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에 그 진실이 담겨 있다. 맥락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성격 검사는 어떤 맥락에서든 검사 점수가 곧 당신이라고 가정하며 맥락을 무시한다. 성격과 마찬가지로 과거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맥락은 항상 내용보다 상위에 있다. 맥락이 내용의 의미, 초점, 강조점, 심지어 외양까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맥락이 바뀌면 그와 동시에 내용까지 바뀐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해석과 감정이다.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감정적으로 과거에 갇혀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크든 작든 트라우마는 모두에게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생긴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삶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춘다. 감정적으로 경직되고 단절되어 학습, 진화, 변화를 멈춘다. 과거도 그렇게 경직되고 기억은 고통스럽게 지속된다. 변화가 필요한 것은 과거의 내용이 아니라 현재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처럼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풍경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과거를 재구성하고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연해질수록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저지당하는 일이 줄어든다. 대신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인생이란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다. 열정과 동기, 둘 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롬 브루노의 말처럼 행동할 기분을 느끼기보다 행동이 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앞서 언급했듯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자신감부터 가질 수는 없다. 목표를 세우고 일관된 행동을 할 때 그 부산물로 자신감이 생긴다. 노력도 하기 전에 열정부터 바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봉급을 받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대단히 게으른 자세다. 성격도 다르지 않다. 성격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행동을 통해 만드는 것이다. 성격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격이 선천적이며 과거에 기반한다는 잘못된 추론에서 비롯되었다. 간디나 테레사 수녀 또는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자신의 성격의 근거에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의 기초에 결정을 내린 다음 그 결정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목적은 성격보다 상위에 있다. 성격 검사는 영혼을 위한 패스트푸드다. 이 검사를 하면 진정한 자신을 즉시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격 검사는 당신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성격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삶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거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기의 삶에 주인의식을 갖는 게 어떨까? 결정을 내리고 인생이라는 배를 지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어떨까? 칼 뉴포트에 따르면 자신의 열정을 찾는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지나친 자기 몰두가 있다. 사람들이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고 싶어하는 이유는 일이 자신을 위한 거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일이 다른 사람을 돕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뉴포트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의 일을 사랑하고 싶다면
세상이 내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열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나는 세상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장인 마인드셋을 가져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맞는 완벽한 직업을 찾고 싶어 하듯 완벽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지만 이는 이기적인 관점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 그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헌신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 절대로 성격을 보고 결혼하지 마라. 성격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내가 사랑에 빠진 처음의 성격이 2년, 5년, 10년, 2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직장, 돈,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 자녀, 여행, 나이, 비극적 사건, 성공,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경험, 문화 변동, 정체성 변동 등 관계의 맥락과 복잡성이 진화하며 두 사람의 성격은 변한다. 성격이 아닌 목적이 일치하는 사람과 결혼하라. 시간이 흐르며 그 목적이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킬 것이다. 굳건한 관계로의 발전은 자신과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따라야 할 진정한 자신, 즉 그들의 진짜 모습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타고난 진짜 자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해. 내 기분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을 해야 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고정된 어느 한 가지 유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정체성, 사연, 수많은 역사, 기대, 문화, 그 밖에 많은 것을 봐야 한다. 사람은 역동적이다. 섣불리 판단하려 하거나 피상적으로 알기보다는 더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당신의 목표와 포부를 잠시 생각해보자.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가? 나는 목적지가 없는 길 위에 있는가?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시야가 너무 좁지 않은가? 스티븐 코비는 엉뚱한 벽에 사다리를 걸쳐 놓으면 한 단 한 단 오를 때마다 엉뚱한 곳으로 더 빨리 이동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잘못된 목표를 쫓으면 당신의 자신감과 내면의 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명확히 생각해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자신을 놓을 수 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필요는 없다. 내 행동이 지금까지의 모습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나는 변할 수 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의식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목적이나 목표 지향적일 때 의사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의도나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는 궁극적으로 내 일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접한다.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교육과 학습을 소중히 여긴다. 뜻밖의 발견을 추구한다. 그들은 양질의 정보에 근거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현재 패러다임을 기꺼이 깨뜨린다. 욕구는 타고난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경험, 사회,
미디어, 주변 사람을 통해 길러지고 훈련된다. 욕구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학습되고 주변에서 부추기는 것이다. 욕구를 진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욕구는 부여한 것일 뿐이므로 얼마든지 벗어나거나 바꿀 수 있다. 지금 자신의 삶을 보라. 무엇이 보이든 그것이 내가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체중이 얼마든 그것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몸무게다. 얼마를 벌고 있든 그것이 내가 벌기 위해 노력하는 돈이다. 나의 노력은 현재 얻고 있는 결과에 100% 반영되어 있다. 1912년 이후로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영국 조종팀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준비에 전념했다. 그들은 모든 결정에 앞서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던졌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까? 그들은 이 질문으로 모든 상황과 결정, 장애물을 가늠하고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팀원들은 자문했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까? 만일 아니요라는 답이 나오면 실행하지 않았다. 도넛을 먹을까?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까? 밤늦도록 파티를 할까?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까?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기록 단축에 전념했고 그 해 금메달을 땄다. 불확실성은 다루기 힘들다. 컬럼비아 대학교 주커만 연구소의 신경과학자 데프너 쇼아미에 따르면 우리 뇌의 주목적은 행동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다. 그것이 뇌의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기억이 형성된다.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뇌는 생존을 위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상황에 놓이거나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시도할 때 종종 불안이나 두려움이 밀려온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실 미지의 변수가 모든 두려움의 토대라고 주장한다. 뇌는 삶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뇌는 새로운 상황을 경험할 때, 특히 미래에 대한 예측이 틀렸을 때 가장 강력한 기억을 형성하고 학습한다. 쇼아미는 예측 오류를 통해, 즉 무슨 일이 있을지 잘못 예측했을 때 뇌가 변화하고 학습한다고 설명한다. 학습은 변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학습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불확실성을 수용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해야 한다. 마이클 싱어가 지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 실수로 커다란 가시에 팔을 찔려 살짝만 스쳐도 찌릿한 고통을 느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녀는 가시를 빼내는 고통을 겪는 대신 가시를 그대로 둔다. 그래서 가시를 제거하는 고통은 피하지만 그 결정에는 대가가 따랐다. 가시가 박힌 팔로 살아가려면 가시에 어떤 것도 닿지 않게 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서 잘 수 없었다. 자는 동안 뒤척이다 가시가 박힌 곳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처했다. 또한 그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하다 가시를 건드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팔을 보호할 패드를 개발했다. 이 패드가 불편하고 운동 능력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가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결국 가시에 닿는 게 없도록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었다. 일에서부터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가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새로운 삶과 환경을 구축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보다는 고통을 피하고자
더 작은 목표들에 계속 안주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대처 양식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크고 작은 가시와 유리 조각이 박혀 있다. 그 가시는 감정적이다. 우리가 피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다. 우리의 진정한 참 자아는 현재의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한다. 원하는 삶을 만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놓아둔 채 삶을 꾸려간다. 자신을 목표에 맞추기보다 현재의 제한된 자신에게 목표를 맞춘다. 인간은 보통 자신에 관한 의미부터 형성한 다음 세상을 보는 렌즈로 자아상을 활용한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으로 본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세상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거나 살펴볼 때마다 뇌는 그것을 바꾼다. 물리학 개념인 관찰자 효과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현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기만 해도 소량의 공기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공기압이 바뀐다. 어떤 물체를 바라보면 빛이 그 물체를 향하므로 물체가 빛을 반사하게 한다. 아주 작더라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봄으로써 과거를 바꿀 수 있다. 당신이 과거를 볼 때마다 과거는 바뀔 것이다.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당신은 바뀔 것이다. 스스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기로 선택하느냐가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의 과거를 결정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새로운 상황, 경험, 환경에 관여하기를 멈추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기를 멈추고 성격이 점점 일관성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30대가 되면 첫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아동기, 10대 시절, 그리고 20대까지도 첫 키스, 첫 운전, 첫 직장, 첫 실패, 첫 이사 등 처음 하는 경험들이 많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정착한다. 우리의 새롭고 다른 면을 끌어내는 새로운 역할과 상황에 관여하기를 멈춘다. 사회적 역할에서나 환경에서나 생활은 일상이 되어 뻔히 예측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기를 멈춘다.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환경에 관여하기를 멈춘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고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기를 멈춘다. 그리고 빨리 늙어간다. 무엇에 애워싸여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행동한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성격을 가질지 선택할 수 있다. 성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지금까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대체로 옳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잘 변하지 않고 평생 비슷한 성격으로 살다가니까요. 그런데 틀릴 때도 있습니다. 변하고자 하면 변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누군가에겐 맞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틀리기도 합니다. 핵심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성격과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지금껏 살던 대로 살지, 아니면 성격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선택할지 말입니다. 이 책은 성격과 운명은 우리의 선택이니 좋은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는 책입니다. 지금껏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에 걸맞은 행동을 취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마음조차 먹지 않는다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시나요? 지금부터 그 모습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